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 워치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애플의 가장 최근 동향, 그러니까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하고요. 또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 부문,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핵심 내용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애플의 공식 실적 발표 자료는 물론이고요.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나온 여러 분석 기사들, 그리고 애플의 어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백과사전 자료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애플의 현재 위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역시 제일 궁금한 최신 실적부터 봐야겠죠. 2025년 2분기, 이게 3월 29일에 마감된 분기인데요.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매출이 95억 4천만 달러? 와, 이게 전년 동기 대비 5%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네, 5% 증가. 그리고 희석주당 순이익, 우리가 보통 EPS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1.65달러로 무려 8%나 증가하면서 3월 분기 기준으로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렇죠.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더 높다는 점이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아, 그러네요. 5%대 8%. 네. 그리고 호스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서비스 부문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서비스 매출이 사상 최고치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이번 분기 서비스 매출이 약 263억 달러였어요. 이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5%를 넘어선 거죠. 4분의 1 이상이 서비스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와, 4분의 1이요? 예전에는 아이폰 판매가 거의 전부였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이제 아이폰 판매 성장세가 예전처럼 막 폭발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애플의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서비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이폰이 물론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서비스 없이는 애플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바로 이익률 차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품 부문,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맥 같은 하드웨어를 팔아서 남기는 매출 총 이익률이 대략 한 37% 정도거든요. 37%요? 네. 근데 서비스 부문의 매출 총 이익률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훨씬 높겠죠. 한 50% 되려나요? 훨씬 높습니다. 약 74%에 달합니다. 와, 74%요? 거의 2배가 넘네요. 그렇죠.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애플이 왜 서비스에 집중하는지 그 전략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건 하나 파는 것보다 서비스로 구독료나 수수료 받는 게 훨씬 더 많이 남는 장사라는 거죠. 이야, 74%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 판매량을 막 늘리는 것보다 일단 기기를 보급하고 그 안에서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애플 생태계의 힘이죠. 근데 또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요. 팀콕 CEO가 아이폰 16을 출시라던가 새로운 맥, 아이패드 출시 같은 신제품 계획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지난 10년간 탄소 배출을 60%나 감축했다는 성과도 발표했고요. 네, 맞아요. 신제품 라인업 강화는 당연히 계속 가져가는 거고, 동시에 이제 환경 문제, ESG 경영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래도 기업 이미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CFO 케벤 파레크라는 분이 나와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앞서 말한 그 8%의 EPS 성장 그리고 또 영업 현금 흐름이 240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 이걸 또 강조했더라고요. 네, 현금 창출 능력이 여전히 엄청나다는 거죠. 그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이번 분기에만 290억 달러를 주주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배당금도 주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요. 290억 달러 환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강조한 게 활상기기 설치 기반, 그러니까 현재 사용 중인 애플 기기 수가 모든 제품 카테고리와 모든 지역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고객 충성도가 엄청나다는 거겠죠. 네, 한번 애플 생태계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바로 그겁니다.
고객 충성도가 매우 높고 그 기반 위에서 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주주 환원 관련해서 또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죠. 배당금을 주당 0.26달러로 4% 인상했고 추가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또 승인했다고요. 네, 1,000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만큼 애플이 벌어들이는 현금이 많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면서 동시에 비전 프로 같은 그런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야 할 텐데 이 균형은 어떻게 맞추고 있는 걸까요?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과 미래 투자를 동시에 진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CF가 강조한 240억 달러의 분기 영업 현금 흐름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정도 현금이면 배당 주고 자사주 사고 R&D 투자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겠죠. 하긴 그렇겠네요.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운 현금을 벌어들이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활성 기기 기반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미래의 서비스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은 현재의 성과에 대한 보답이고 미래 투자는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준비인 셈이죠. 둘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중요한 서비스 부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앞서 전체 매출의 25% 이상, 이익률은 무려 74%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본 자료 중에 유닉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뉴닉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이제 애플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 애플 페이, 애플 뮤직, 앱스토어 같은 것들이요. 이게 더 이상 단순한 부가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부가사업 수준이 아니죠, 이젠. 2024년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부문 매출이 약 96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게 웬만한 글로벌 기업 전체 매출보다도 큰 규모거든요. 962억 달러, 거의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군요, 연간으로.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높은 이익률이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거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높은 이익률 덕분에 설령 아이폰 같은 주력 하드웨어 제품의 혁신이 약간 좀 주춤하거나 아니면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애플 전체의 수익 성장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팔아서 일단 사용자를 애플 생태계 안에 묶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고수익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치를 뽑아내는 그런 선순환 구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의 현재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서비스 이익률이 앞으로 애플의 연구개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하드웨어 혁신보다는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에 좀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AI라든지 그런 쪽으로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AI 관련해서 여러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서비스라는 게 또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한번 접속했을 때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그 사용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광고 수익이랑 직결되니까요. 그렇죠. 오래 볼수록 광고를 많이 보게 되니까. 근데 반대로 아마존 같은 커머스 플랫폼은 어떨까요? 사용자들이 오래 머무는 게 꼭 좋은 신호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빨리 원하는 물건 찾아서 구매하고 나가야 좋은 거 아닐까요? 오래 헤매고 있다는 건 뭔가 좀 불편하자는 뜻일 수도 있고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애플 서비스도 보면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애플페이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전략, 그리고 또 측정 지표 같은 것들이 중요해질 겁니다. 단순히 서비스 매출 얼마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기보다는요. 아, 그렇군요. 서비스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내용이 자료에 있었는데 제로 클릭 검색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이었어요. 이건 뭔가요? 아, 네. 그 제로 클릭 검색, 이것도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구글에서 뭘 검색하면 예전에는 검색 결과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정보를 얻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근데 요즘은 구글 자체적으로
AI가 검색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챗GPT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답을 얻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추가적인 클릭 없이 제로 클릭으로 그냥 정보를 얻고 끝낸다는 거죠. 아, 검색은 했는데 웹사이트로는 안 들어가고 그냥 검색 결과 확인해서 다 해결한다. 네. 그런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글의 주 수입원이 바로 그 검색 결과 페이지에 나오는 광고 클릭이거든요. 근데 클릭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럼 구글 광고 수익에는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이런 변화 속에서 챗GPT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애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앱스토어 내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장은 구글 검색 광고 모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직접적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사용자들이 정보를 얻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애플 역시 자사 플랫폼, 예를 들면 앱스토어나 애플 지도, 사파리 내에서의 검색이나 정보 발견 방식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또 이런 트렌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시해야 할 겁니다. 어쩌면 애플도 자체적인 AI 유액 기능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애플의 역사적인 맥락도 잠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본 위키백과 자료를 보면 애플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애플이 1976년에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오지니악, 로널드 웨인이 차고에서 개인용 컴퓨터 회사로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로 매킨토시를 내놨고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면서 아이폰, 아이패드를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정말 세상을 바꿔놓은 혁신을 거듭해왔죠. 맞아요. 특히 그 과정에서 2007년에 회사 이름을 애플 컴퓨터 주식회사에서 컴퓨터를 떼고 그냥 애플 주식회사로 바꾼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죠. 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 이름 변경은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 애플이 이제 단순한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소비자 가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서비스 분야까지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기술 및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아, 컴퓨터라는 단어에 갇히지 않겠다. 우리의 영역은 훨씬 더 넓다. 이런 선언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앱스토어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페이 등등 수많은 서비스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지금의 애플 제국을 완성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 시대에 뿌려졌던 혁신의 씨앗들이 팀 쿡 체제 하에서는 서비스 확장과 생태계 강화라는 형태로 꽃을 피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스티브 잡스 이후에 팀 쿡 CEO가 들어서면서도 아이폰은 계속 신모델이 나오고 있고 서비스는 더 확산되고 또 애플워치나 에어팟 같은 웨어러블 기기 시장도 성공적으로 개척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비전 프로까지 공개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자체 칩 개발이죠. M1, M2, 이제 M3, M4까지 나왔나요? 이런 자체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아주 긴밀하게 통합해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애플만의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이제 자체 칩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적인 경험. 이게 바로 애플의 핵심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플의 최근 실적 발표 내용부터 시작해서 특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아이폰이라는 단일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서비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기기들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애플의 전략적인 노력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플은 이제 단순한 기술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죠. 오히려 강력한 자체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경험 전체를 관리하고 거기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진화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애플이 이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몸집이 커진 이 거대한 기술 공룡이 앞으로 새롭게 마주하게 될 도전 과제들은 또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저의 대화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반독점 규제 같은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플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분석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 이슈워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